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좀 사고 소식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20여 명 정도가 네, 맞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데, 속보가 네, 21명 실종 추정. 와, 이게 이게 물론 1차 전지라고는 하지만 1차 전지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어쨌든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너무나도 이제 에너지 밀도 높은 높죠. 밀도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이런 일들은 참 좀 간간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리튬 1차 전지는 보통 군용이나 이런 데 많이 써요. 군용이요? 예. 군대에서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없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리튬 1차 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게 전력 계량기라 그러죠. 계량기 그런 데다 좀 많이 써요. 계량기에 붙여놨는데 그거를 전기를 연결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쓰다 보니까 이게 리튬 전지라 그래가지고 아까 카톡에서 1차 전지냐 2차 전지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길래 설명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이 1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리튬은 화재가 나면 진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인명사고가 최소화되기를 좀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엔비디아가 요새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가 잠깐 시총 1위를 찍고 내려오면서 이대로 버블이 꺼지나? 라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저 뉴스룸 끝나고 나서 박근영 부장님 다음에 퇴근길 라이브에서 이용수 대표님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예정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관련 보도를 했길래 이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는 게 이제 코스피의 1, 2위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저기랑 좀 비교를 한 거예요.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때하고 좀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일단 엔비디아 주가는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700%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 대규모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GPU가 가장 효율적이다는 평가가 좀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챗GPT가 출시됐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 그 AI 반도체 관련한 책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만 정리해드리면 그 챗GPT가 뭘 만들었냐면은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그 알고리즘을 내놨는데 이전에는 언어 모델, 이미지 인식, 번역, 영상 이런 그 인공지능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다 달랐었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얘를 잘 활용하면은 이래저래 막 쓸 수도 있겠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파라미터 값을 늘린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구글이 버트라고 이제 그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데 이게 거대 모델이죠. 한 3억 개 정도. 그때는 우와 3억 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조단이죠. 요즘에 조단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GPT 3.5, 챗GPT가 이제 1,750억 개인데 이게 3억 개 정도를 해봤는데 그 이상으로 늘려봐야 정확도가 별로 안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상으로 늘리는 건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하려 그러면은 이게 너무 학습시킬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 카이스트에 있는 GPU를 다 쓰면 그 소라 AI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그 GPT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영상 생성형 AI 한 148년 정도 걸린대요. 와, 그러니까 148년.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을 만든다는 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스케일러라는 그 논문이었어요. 스케일러.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요거를 논문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수별로 파라미터 개수별로 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된다. 돌리면 돌릴수록 된다. 되더라. 그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준 게 챗GPT의 스케일러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대로 좋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무조건 많이 계산하는데 가장 좋았던 그 AI 반도체가 당시에 그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V100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대역폭이 1초에 1테라바이트 정도가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네. 야 돌리면 돌리는 대로 좋아진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 시작한 게 바로 엔비디아 GPU예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GPU가 없었다면 스케일러라는 것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워낙 잘 돌아가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짧은 시간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버블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그 당시에 시가총액 1위였던 회사가 그 시스코였다. 네트워킹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가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가 됐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거품이 꺼지면서 시스코 주가는 단 한 번도 2000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처럼 지금도 이제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픈 역사가 반복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그 실제 그 너무 이렇게 미래 수익을 보고서 너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의 예상 수익 대비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AI 반도체 투자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엔비디아에는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흥망성쇠는 현재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공지능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사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네. 애플은 뭐 앱스토어에 200만 개의 앱이 있고 수천억 달러의 개발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처럼 단순 버블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엔비디아의 물건을 사주는 곳이 뭐 정말 그렇게 막 되게 뭐 버블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는 데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버블이 꺼진다라는 거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엄청나게 돈 때려박은 거 다 망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도 엔비디아가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텔과 AMD 같은 경쟁 업체들은 여기에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을 때보다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은 훨씬 높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물론 그러니까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다 부자 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투자 광풍, 투기 광풍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려면 네. 매년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창출하려 그러냐? 라는 게 또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는 좀 알 수 없는 영역이라 이영수 대표님도 또 이쪽 분야 전문가니까 좀 퇴근길에서 좀 자세하게 저도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선순환이 되려면은 AI가 그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내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게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그게 매출로 이어져서 최종 소비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그런 생태계에서는 이게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AI GPU를 사서 이걸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내놓고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 정도에는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돈을 내야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이 선순환 고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언제쯤 만들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저런 되겠죠. 네. 되긴 될 건데 뭐가 먼저 부러지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부러져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는 게 먼저 일어날 것인가. 아. 아니면 서비스가 먼저 나올 것인가. 네. 뭐 그러네요. 그런 순환고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 서비스를 출시해서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그 지출을 한다면 예. 그 지출됐던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서 추가적인 GPU를 살 수 있는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투자는 엄청 했는데 당분간 그 서비스가 나오지 않거나 예. 아니면은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아 이거 내가 굳이 돈 내고 써야 되나라고 하게 될 경우 예. 추가적인 투자가 조금 멈칫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네.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 네.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데 AI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돈이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디다 쓰던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딴 거 쓰다가 AI가 훨씬 좋네 그래서 그걸 줄이고 이쪽으로 옮겨간다. 네. 근데 그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 업체는 또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네요. 크게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연결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망일 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 세계 첨단 반도체의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그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세미에서 오늘 발간했던 최신 팹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팹 생산 능력은 올해 6% 그리고 내년에는 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 함께 보시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전망한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의 6% 올해 성장 전망률이죠. 그 다음에 내년 성장 전망률은 7%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생산 전망인 거고요. 이 가운데 인공지능 칩 수요에 대해서는 한 5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5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올해와 내년 각각 13%와 17% 증가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중국의 생산 능력이 중국의 파운드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중국의 생산 능력이 15% 증가한 이후에 내년에는 전체 반도체 산업의 3분의 1 가까운 14%가량이 중국에서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5% 이하의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내년에 대만에서는 4% 성장, 한국에서는 7% 성장 이 정도의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 와 그리고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에 힘입어서 파운드리 부문의 생산 능력이 올해 11% 내년에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자면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의 이 생산 능력이 내년에 13% 아니 올해죠. 올해 13% 내년 17%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의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연결지어서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호황 덕분에 대만 TSMC로부터 패키징 테스트 업체까지 지금 풀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로 인한 대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TSMC 등 대만 업체가 부족한 엔비디아의 AI 칩 GB200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GB200과 또 B시리즈의 AI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와 함께 지금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 업체까지 굉장히 그 주문의 파급 효과,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결국은 이제 GB200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까지도 굉장히 그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보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상의에서도 오늘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한상의에서는 오늘 반도체 전망만 내놓은 건 아니고 11개 주요 업종에 대한 전망, 하반기 전망을 내놓은 거긴 한데 거기서 가장 하반기 전망이 좋은 업종으로는 역시 AI 제품의 영향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유일하게 맑음으로 예보됐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보시면 대한상의에서 내놓은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29.8%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반도체가 하반기 전망이 좋다. 해가 반짝. 해가 반짝. 나머지가 별로 안 맑아서 좀 별로네요. 그렇죠. 뭐 네. 자동차, 조선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 흐린 상태에서의 해가 비치는 그 정도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 협회 전략기획실장도 일단 AI 제품 덕분에 올해 하반기도 크게 회복될 것이라면서 투자 심리 역시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도 용인, 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이렇고
아마 그 대한상해에서 이제 11개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내놨으니까 다른 부분도 약간은 궁금하잖아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럽 시장의 수요가 정상화될 거고 북미 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자동차가 팔리면 친환경차가 팔리게 되면서 2차 전지도 팔리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전기차 배터리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이익에 힘입어 배터리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해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도 지금 그 생물보안법이 5월에 상미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리로 인해서 한국의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철강, 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현재 엔비디아 관련된 대만의 수요도 그렇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더 가야죠. 한참 더 가요. 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어디 마이크론 따위가 SK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3위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삼성전자가 HBM을 못해서 그런가 음. 확실히 좀 자신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들 AI 갈 때 못 따라간 게 좀 측면이 좀 크다고 좀 보이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아까 얘기하다가 뭐 다 건강 얘기 주로 하시고 그래요? 예. 우리 100년의 아침 네. 예, 매주 이조-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주호 기자가 100년의 아침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을 네.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 SK 그룹입니다. SK 그룹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해요. 28일에서 29일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이천에서 주요 계열사 CEO들 모여가지고 경영 전략 회의를 엽니다. 네. 이거 뭐 종종 하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는 일인데 이게 좀 올해는 좀 심상치가 않은 게 굉장히 큰 그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투자는 계속 들어가는데 좀 자금이 융통하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대대적인 수준의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이번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CEO 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머니투데이가 정리한 그 상황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최창원 SK 수백수출구협의회 의장이 이번에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이 선임이 됐고 유정준 SK온 부회장이 선임이 됐고 그 박성아 SK스퀘어 대표 경질, 박경일 SK 에코플랜트 대표 경질 지금이 무슨 인사철이 아닙니다. 네. 인사철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표이사 경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그 한온 시스템에서 모셔온 CEO 최고 사업 책임자를 해임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인사를 굉장히 과감하게 했었고 그리고서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 여기는 SK 이노베이션 계열에는 대부분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쪽 계열 배터리 계열들이 있고 네. SK ENS는 가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병시키는 게 SK ENS 같은 경우도 거의 조 단위로 돈을 버는 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게 큰 비즈니스의 합병을 이게 되는 거고 SK IT 지분 일부 매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매각 정도인지 아니면 더 매각을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리막, 네. 동박 뭐 이런 거 SK 넥실리스 지분 아니면 왓슨 지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SK온이라는 셀 회사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분리막, 동박 같은 회사들을 남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아니, 팔려야 팔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SK온은 좀 살리기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올해만 7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소재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SK에서는 이제 뭐 SK온과 SK엔무브 합병 가능성
이거 예전에 이조 기자가 좀 취재를 그랬죠. 했었죠. 네. 예, 윤활유 팔아서 번 돈으로 배터리 살리자. 그렇죠. 네. 가스 판 돈으로 배터리 살리자. 뭐 그 윤활유도 거의 연간 조 단위의 돈을 거기도 조단위 법니다. 벌어요. 예, 거기 돈 많이 네.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SK가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SK E&S나 SK M무브 같은 경우도 이게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합병 비율이 또 제대로 또 형성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28일에서 29일에 SK 이천에서 이제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지면은 이제 8월에 이천 포럼 열고 뭐 이제 연말까지 이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라 이번 달 말이 그 SK의 큰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네.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네요. 당장 이번 주 후반이네요. 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예, 예. 알겠습니다. 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네. 어떻게 해서든 미래 산업들에다가는 실탄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오기는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죠. 뭐 미국도 막아놨지. 네. 지금 중국하고 유럽도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얼마라도 48%? 아, 그렇죠. 관세를 네, 중국차 48%를 물리겠다 그런 거 있고 지금이 조금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가긴 갈 건데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멈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구조조정 좀 잘해서 자금도 좀 구하고 그 배터리 쪽 잘 지원을 해서 좀 네. 그 반열 위로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뭐냐면요. 그 비만 치료제가 뭐 작년 연말까지는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워낙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 세상에서는 좀 수면 아래에서 네.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한번 갖고 왔는데 그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최근 의학 저널 랜싯을 통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당뇨병을 앓는 노인의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약. 와, 치매 치매. 위험을 줄인다고요? 치매 위험을? 야, 일단 그 연구 내용을 보니까요. 스웨덴의 65세 이상 2형 당뇨병 환자 8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10년 동안 GLP-1을 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경구용 당뇨병을 드신 분들, 그리고 뭐 이름은 좀 어렵지만 DPP-4를 드신 분들, 또 설폰 요소제를 드신 분들, 이렇게 4개의 환자군으로 그 환자군을 나눠서 데이터를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GLP-1 약물을 투여한 환자분들 가운데 12,300여 명 중 278명만 치매 진단을 받았고 나머지 뭐 다른 것들 있죠. 다른 그 약물을 투여한 환자분들은 4만 명에 1,800명, 뭐 3만 명에 2,400명 이렇게 그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같은 기준이 1000인년이라고 해서 1000명을 1000년간 관찰했을 때 1000년? 네. 그러면 몇 명이 치매가 발병했느냐를 보니까 일단 GLP-1이 6.7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PP-4 이게 11.8명, 그 다음에 설폰 요소제 13.7명, 결국은 GLP-1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그 비만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가 치매 확률이 가장 낮았다. 설폰 요소제보다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그게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는 딴 건 아니고 국내 상황은 어떤지와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올 연초에 상반기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가 한번 불었었잖아요. 예. 사실 그때에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유의미한 비만 치료제를 누가 개발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사실 근데 눈에 띄는 업체는 별로 없었고요. 그나마 눈에 띄는 업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지금 그 만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로 예, 예. 이제 위고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성분 특허가 2026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만료되는 성분 특허는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 성분을 이용해서 다른 제형으로 우리가 계량 신약이라고 하죠. 예, 예. 계량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어떤 새로운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패치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재 뭐 경구형을 만든다든지 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빠른 거고, 사실 나머지 성분은 뭐 2030년 이 정도나 돼서 만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신약, 새로운 성분을 만들지 않는 이상 결국 이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의 개량 신약 내지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새로운 신약은 우리는 아직 없는 상태고 새로운 성분은 없는 상태고, 결국 세마글루타이드 정도가 가장 빠를 텐데 이것도 2026년에 개량 신약 정도가 되는 상태고, 결국은 보면은 글로벌 신약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쫓고 있지만 결국 글로벌 업체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을 좀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아쉬워요. 이게 뭐 아니, 신약이라는 게 원래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네. 이게 오래 걸려서라도 뭐가 좀 하나 좀 잘 나와줘야 뭔가 좀 바이오 주식에 대한 희망을 좀 얻을 건데, 그러니까요. 꼭 그때쯤 되면 또 나오냐? 네. 또 그렇지도 않은 경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뭐 댓글 중에 뭐 이조 기자는 비만약 같은 거 잘 모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름 이조 기자는 그 제약회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때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했던 예. 그 해서 막 전 국민, 그러니까 온갖 그 일간지까지도 대서특필됐었던 그게 예. 바로 GLP 원제제였었잖아요. 맞아요. 예. 갔다가 돌아온. 갔다 돌아. 근데 갔다가 돌아왔던 것도 사실 그게 뭐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기술 수입을 해갔던 그 업체가 우리 항암할래요. 암에 집중할래요 하면서 돌아왔던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좀 성과가 안 되니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네.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됩니다.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25일 그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그러면은 9월 달부터 9월 23일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를 한다 그러는데요. 일단 공모 신청을 할 때 그 평가 기준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동의율입니다. 네. 배점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니까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침이 이제 25일 날 나오면 그 지침을 보면서 그 9월 달까지 열심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를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민의 95%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27일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9월에는 수월, 10월에는 군산에서 수원, 네. 10월에는 군산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악건에서 콘텐츠 한번 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와, 이게 반응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해당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지 별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그래? 뭐 저게 뭐 하나 본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막 그 동네는 그 지역별로 네. 뭐 어디가 먼저 된다, 저기는 하면 안 된다, 뭐 저기 주민 동의율 뻥이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과열된 측면이 있고, 네. 또 그 지역 그러니까 요 해당 지역의 바로 옆에 거기도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네. 뭐 쟤네 안 된다, 뭐 저거 해서 되겠냐, 그런 막 그런 그쵸. 조롱. 네. 것도 막 한쪽에서는 정말 과열해서 우리는 뭐 대박 날 거다, 주민들 으쌰으쌰 하자, 막 그런 것과 그렇죠. 야, 이 와중에 뭐가 되겠냐 하는 그런 시니컬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1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수십만 가구가 이제 순차적으로 수십 년간 진행해야 되는 일인 만큼 뭐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어떤 변동보다는 정말 이 신도시 프로젝트를 우리 후손들까지 넘길 그때까지 가야 돼요. 어차피 최소한 40년은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첫 시작을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뉴스를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부동산인데요. 예. 그 부동산, 저는 이제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현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4년간 9억 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 불과 2014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가 3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평균 격차가
9억 원으로 3배나 격차가 늘어난 거고요.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워낙 그 이제 그 우리 팬데믹 때 가격 상승이 워낙 컸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격차가 굉장히 좀 벌어진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반면에 지방 부동산은 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방 아파트는 지난주 대비 0.05%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5주 동안 단 한 주만 보합을 기록했을 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누적도 1%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와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참. 그리고 지금 방금 하셨던 뉴스도 보면은 수도권 지역의 그 재개발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예. 사실 그리고 지방 지역의 그 주거 안정성을 살펴보면은 사실 지방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에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뜨겁게 나오는 것도 오히려 그 수도권과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환경 격차를 더 벌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고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재계단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총협회, 그러니까 보통 한경협,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은 옛날에 정경련입니다. 네. 8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상법 개정이라는 거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주주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챙겨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은 시간을 끌어달라는 얘기가 올라왔네요. 이게 그 박근영 부장님이 좀 바쁘신가 봅니다. 때마침. 네, 안 그래도 우리- 할 얘기 많았는데. 자,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털어봅시다. 이 상법 개정이 저런 거잖아요. 이게 이사가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인 이익은 대주주한테 가고 그렇죠. 거기에 피해가 소액주주한테 가는 의사결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올렸더니 대법원에서 네. 이거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한 적 없다. 법인의 이익만 보호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나왔던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에버랜드 네.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게 하려고 그러면 대주주한테 일감 몰아주기를 막 했다. 네. 그러면은 소액주주들한테 이제 차익 편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인에는 손해를 안 줬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없게 하려고 이사회가 뭡니까? 이게 주주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네. 자신들의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지켜달라고 뽑은 사람이 이사회잖아요. 대표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주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좀 형평성 있게 고려해라. 요 네. 내용이 상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경제단체가 뭐라 그랬냐면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 주주와 이사 간의 대리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대주주하고는 그 대주주권 그렇게 챙겨주고 아, 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냥 주주들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회사 다 뜯어먹어라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아니죠. 거를 네. 뻔히 알면서 그리고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로 규정한 입법 사례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로 규정한 입법 사례는 없는데 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주한테 분명히 피해를 줬는데 회사에는 피해를 안 줬다라는 판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문제인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저기 있는 게 정부가 예전에 상법 개정을 하자 그랬을 때 법무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상법 개정은 실익이 없이 상징성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반대로 네. 재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에서 상법 개정하면은 소송이 남발할 거다.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서는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법이다. 법무부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데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계속 하게 되면 네. 소송이 남발할 수도 있죠. 민사소송 같은 게 남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배임죄는 또 이건 형사법 관련한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맞죠. 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네. 그렇죠. 아니 대주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주주도 압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현대차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정의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들 보여주기 애매한 건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네. 그 나중에 사고 나면 본인만 깜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보여주면서 설득 가능한 안을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뭐 누가 거기서 보든. 누가 봐도 이해상충이 생기면은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냐면은 네. 이게 괜히 진짜 공정한 안 가지고 왔다가 이왕이면 대주주 거 더 챙겨준 안을 갖고 있는 갖고 간 애가 승진하는 거 아니냐 이 고민과 공포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선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 이 경제 8개 단체가 모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참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음 뉴스가 더 재밌네요. 탕. 마라탕으로. 아니 탕후루 요즘에 저희 아들도 탕후루 좀 안 먹거든요. 좀 아이들 드세요? 한두 번인가 먹더니 네. 너무 달잖아요. 와 지금 탕후루 가게가 하루에 2곳씩 폐업하고 있을 정도로 폐업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그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통계를 내놓잖아요. 그거 이제 이달 들어서 17일까지 폐업한 탕후루 가게를 보니까 34개였다는 거예요. 17일까지 34개면 17일이니까 하루 평균 2개씩 문을 닫았다는 거고 지금 그 속도도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 올해 4월부터 하루 평균 1개가 넘을 만큼 폐업하는 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그 속도가 보니까 2월에 16개, 3월에 28개, 4월에 49개. 되게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리고 그 BC카드 전국 탕후루 가맹점 데이터 분석에서도 매출액 지수가 지난 9월 이후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이게 예전에 우리 그 대만 카스테라, 그 다음에 흑당 버블티 이런 것들도 반짝 인기 끌다가 호로록 사라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롭게 어떤 트렌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사실 새롭게 가게를 냈을 때 권리금을 더 내고 뭐 이렇게 가게를 내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본인이 냈던 권리금도 되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게는 원상복구 시켜놔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반짝 트렌드랑 지속 가능한 트렌드랑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판단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거 취재할 때 처음에는 이게 트렌드를 잘 못 읽으셔가지고 이게 실패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 하나. 네.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빨리 해가지고 뜰 때 권리금 받고 넘겨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 진짜 힘들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거 이제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러면은 또 이거 그 투자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선택을 잘못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사셨던 건데 그 투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걸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냥 보면서 뭐 지원을 해줘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진짜 좀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다음 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요. 예, 배당. 여름 배당. 여름 배당 기사를 보게 될 줄이야. 그러게요. 우리나라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뭐 밸류 프로그램 만들어지면서 국내 상장사들이 적극적인 중간 배당 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까지 34개 기업, 코스피 기준 34개 기업, 코스닥은 20개 기업이 중간 배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그 분기 배당 기준일이 보통 28일. 이거든요. 이게 29일하고 30일이 휴일이니까 네. 28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그러면 이날까지 주식을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3거래일. 3거래일.
그러니까 26일 내일 모레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큼 주는지를 IBK 투자증권의 리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뭐 반기 배당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옆에 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 보면 신한지주 1.17% 이게 주가만 안 떨어지면 하루에 1% 먹는 1년이면 365%.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도 1%, KTNG 1.39%, SK텔레콤 1.62% 예, 중간 배당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다. 네. 제일 높은 데가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라는데 공시 기준 시가 배당률 8.75%. 이거 분기예요? 반기 배당. 반기예요? 네. 반기면 이거 2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으로? 모르죠. 이것도 이제 또 위대한 그 투자 뭐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여기서 8% 빠지면 손해 보는 거고, 그렇죠. 5% 빠지면 3% 먹는 거고. 네네. 뭐 이런 식의 투자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 배당을 한다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1년을 기다렸는데 배당 안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분기 배당, 반기 배당 늘어나는 것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분기 배당, 반기 배당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월 배당 상품을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좀 배당 좀 있는 그런 데였으면 좋겠는데 박근영 부장님이 도착하셨답니다.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박근영 부장께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